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현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이 활활 불타고 있었지요. 시신이 산처럼 쌓이고 까마귀 떼는 어지러이 날아다녔습니다. 효선아, 눈을 좀 떠보거라. 제발 눈을 뜨란 말이다. 허나 차갑게 닫힌 입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현검은 효선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요. 내가 늦은 탓이냐? 너무 늦어서 네가 날 떠난 것이냐? 슬피 울던 현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어 목에 가져다 대었지요. 네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승에서 볼 수 없다면 저승에 가서 널 만나련다. 옛날 조선시대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위장에게는 현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친인 내금위장은 현검이 어릴 때부터 몸소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검은 불과 15 무렵에 18반 무예를 전부 통달하였지요. 3년 뒤에는 내금위의 내로라 하는 무사들마저도 현검의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예의 신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아이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예, 현검아, 너무 무리하여 몸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너의 무예는 이미 내금위에서도 최고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세상에는 아직도 저보다 뛰어난 고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정진하고 싶습니다. 어린 현검의 소문은 한양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보시오 내금위장, 그대의 아들 현검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내 들으니 그 아이가 이미 무예에 정통하여 내금위에서도 최고의 실력자라 하더이다. 과찬이옵니다, 주상전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 더 갈고 닦아야 할 터입니다. 어서 성장하여 내 곁에서 조선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전하. 그렇게 현검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뛰어난 무예 실력을 더욱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러 현검이 19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검은 헌대 한양에서 무예를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검술은 뛰어났으나 세상의 이치를 무예에 담으려면 한양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현검은 당대 최고의 무인들을 찾아가 수련을 쌓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버지, 이제 무과를 보기 전에 세상을 돌며 다양한 스승을 찾아 배우고 싶습니다. 시험이 이제 몇 해 남지 않았거늘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세상은 넓고 한양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강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몸종과 호위무사를 붙여줄 테니 조심히 다녀오거라.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홀로 떠나야 합니다. 혼자서 세상을 겪으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내금위장은 무척 염려하였지만 현검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현검은 검 한 자루를 허리에 차고 길을 나섰습니다. 현검은 지도를 보며 모르는 길은 물어가며 강원도로 향하였습니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 들러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하여 강원도에 들어선 현검은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헌데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과 함께 희롱하는 남정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현검은 곧장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왈패들이 처녀 하나를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도도하게 굴지 마라. 잠깐 따라오면 되는 일이라니까. 차라리 죽었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갈 수는 없다. 어허, 김좌수께서 널 보자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처녀는 울며 저항하고 있었으나 왈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쁜 놈들, 여인을 괴롭히다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왈패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현검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웬 젊은 놈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드는군. 꼴을 보아하니 그저 지나가는 떠돌이 같은데 오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먼. 왈패들은 하나둘씩 현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심한 무리들이군. 현검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검을 휘둘렀습니다. 칼바람이 지나가자 왈패들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가 모조리 잘려나갔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칼솜씨가 있단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솜씨여. 이건 겁에 질린 왈패들은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현검은 효선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네가 왈패들에게 붙들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분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소. 이 아이는 내게 하나 남은 보물이라오. 현검이 효선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효선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라도 하셔요. 어머님도 함께 드시지요. 나는 아직 생각이 없으니 먼저 드시게나. 현검은 조용히 밥숟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입 떠먹고 보니 죽이 너무 물고 물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효선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좌수가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가서 집에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접도 못하고 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효선의 어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검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묽은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효선 모녀는 더욱 미안해 하였지요. 그러나 현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죽을 넘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현검의 목소리에 처녀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김좌수의 사내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친단 말이오? 이 무슨 무도한 일이란 말인가? 현검은 비분강개하여 몸이 부르르 떨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김좌수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혹한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수년째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김좌수에게 돈을 빌렸다오. 그걸 빌미로 마음대로 날뛰는데 어디 막을 방법이 있겠소. 관가에는 말해 보셨습니까? 고을 사또도 김좌수와 한통속이라오. 그러니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소. 현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은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니요. 다음 날 아침, 현검은 효선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를 묻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조촐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지요. 효선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통곡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찌 이런 날벼락이란 말이냐.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이냐. 효선의 어머니는 딸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이제 김좌수가 빚을 대신해 딸을 내놓으라 협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김좌수에게 가겠어요. 그러면 김좌수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아니다. 너를 그자들에게 넘길 수는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현검은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지요. 평생 호화로운 대감집에서 살아온 현검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좌수라고 했겠다. 사람이 어쩜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내 잠시 관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관아에는 왜 가려는 것이오? 괜히 총각까지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참으시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 못 본 채 지나치겠습니까?
효선 어머니가 말렸지만 현검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그러자 마당에서 효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사또를 만나러 왔다. 아니, 사또는 왜 찾는 것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직접 말씀드려야 하오.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해보거라. 사또께서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어찌 억울한 백성을 아무나라 말하는 것이냐. 당장 사또를 만나게 하라. 이 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고함을 지르는 것이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리하여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사또가 소란을 듣고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웬 놈이 관아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사또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오. 이 자가 미쳤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이 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삼지창을 꼬나쥐고 현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포졸들의 공격을 한 끗 차이로 피했지요. 그러더니 주먹과 발길질로 하나하나 때려 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칼도 뽑지 않고 맨주먹으로 상대하는데도 포졸들은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나가 떨어지더니 이내 모든 포졸들이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사또는 만견자실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오늘은 내 검을 뽑지 않았소. 허나 김좌수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사또는 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검은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유유히 관아를 떠났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효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한 점 상처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 정도 놈들에게 당할 내가 아니오. 효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우리 때문에 도련님께서 고생이 많구려.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검은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피로가 밀려왔지요. 하여 그대로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현검은 문득 눈을 떴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옅은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에서 효선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효선이 처자 주무시오? 허나 효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현검은 말없이 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가늘고 길게 뻗은 턱선, 적당히 짙은 눈썹, 그리고 희미한 달빛에 드러난 고운 목선. 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깃든 듯하였습니다. 그걸 보자 현검은 어째 기분이 이상했지요.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예에만 몰두한 그가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이 뛰는 것인가? 도련님, 일어나셨나요? 다음 날 현검이 나와 보니 효선이 작은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산딸기가 한가득 담겨 있었지요. 들판에 나가 산딸기를 좀 따왔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수줍게 웃었습니다. 현검은 그 미소가 왠지 너무나도 좋았지요. 산딸기를 하나 집어 먹으니 달콤새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직접 따온 것이오? 네, 도련님께 드릴 게 마땅치 않아 이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산딸기를 하나 더 집어 먹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맛이 있었답니다. 고맙소. 참으로 달구려. 이 근방의 산딸기는 아주 명물이랍니다.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어째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이 몽실몽실 따뜻해졌으니까요. 어째 덥구려. 잠깐 걷고 싶은데 같이 가시겠소? 제가 좋은 곳을 알아요. 효선은 현검을 데리고 마을 밖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에는 봄꽃이 만개하여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는 사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또와 김좌수는 위험한 자들이옵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도련님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은 마시오. 난 아무렇지도 않소.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악행이 멈출 날이 없을 것이오. 현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하셨소. 그간 혼자서 잘 버티셨소이다. 효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검의 단호함과 신념이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효선의 눈동자가 촉촉해지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현검은 조용히 효선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효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검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현검은 말없이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진정된 효선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의 건강도 회복되고 계시니 저 또한 한결 마음이 안심됩니다. 현검은 품에 안긴 효선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맞춤을 하였지요. 효선도 그런 동현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답니다. 현검은 효선의 집에서 머물며 며칠을 더 보냈답니다. 그동안 김좌수도 사또의 부하들도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현검에게 톡톡히 당한 이후로 이들은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현검이 다시 길을 나설 때가 온 것이었지요. 효선 낭자, 나는 태백산으로 떠나려 합니다. 태백산이요? 태백산에는 조선 최고 수인 무량대사께서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다오. 하여 그분께 의탁하고자 하오. 효선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겠다는 현검의 말에 심장이 벌벌 떨리기만 하였지요. 3년 후 한양에서 큰 무과시험이 있다오. 그걸 목표로 수련을 하려 한다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효선은 떨리는 눈길로 현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현검은 효선의 손을 잡고 단단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지요. 이 놀이개는 어머니의 유품이오. 부디 이것을 징표로 받아주시오. 한시도 이 징표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효선은 현검이 준 놀이개를 꼭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현검을 배웅하였지요. 그렇게 현검은 효선을 남겨둔 채 홀로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마침내 태백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암자에 도착하였습니다. 허허, 먼 길을 왔구나. 내금이장의 아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저는 더욱 강해지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량대사는 조용히 현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사의 눈빛은 마치 마음을 꿰뚫을 것처럼 형형하였지요. 힘을 기르려는 자는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려 하는지 아는 자는 드물지. 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저는 억울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무예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무량대사는 현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정진해 보거라. 그날부터 현검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량대사는 단순한 검술뿐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는 법, 기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현검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현검의 무예는 한층 더 깊어졌고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너는 배울 것을 모두 배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힘은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느니라. 스승님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현검은 무량대사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태백산을 내려왔습니다. 현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약속대로 이제 그는 무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지요. 어서 오너라. 그래 깨달음은 얻었느냐? 네, 미력 하나마 제 검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무사는 입으로 검을 논하지 않는 법이다. 어디 한번 실력을 보자꾸나. 아버지 내금의장은 현검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목검을 들어 현검과 마주하였지요. 헌데 현검의 기세가 사뭇 태산과도 같아 내금의장은 깜짝 놀랐답니다. 네가 이번에 세상 경험을 제대로 한 듯하구나. 아들의 실력이 몰라보게 강해진 것을 확인한 내금의장은 뛸 듯이 기뻤답니다. 곧바로 잔치를 벌이려고 했지만 현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가 시험이 코앞이니 급제 이후에 축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한 달 뒤 마침내 무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청년 무사들이 몰려들었지요. 허나 누구 하나 현검의 일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현검은 당당히 묵과의 장원급제를 하였답니다. 내금의장은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양의 훌륭한 집안 규수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버님,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제 삶을 바쳐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안 될 말이다. 무가에 급제하고 금위 위에 중책을 맡게 되면 마땅히 명문가의 규수와 혼인해야 한다. 아버님, 한 사람의 여인조차 지킬 수 없다면 제 검이 어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내금의장은 떨떠름했으나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이토록 단호한 뜻을 품고 있다면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겠구나. 허나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니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게 현검은 효선과의 혼인을 허락받았습니다. 현검은 이 기쁜 소식을 효선에게 전하려 하였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현검은 한양 도성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시무시한 청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랑캐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놈들이 몰려온다. 막아라. 맞서 싸워라. 조선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몰려들었지요. 이에 조정에서는 긴급하게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내금의장 또한 왕명을 받아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검아, 이번 전쟁은 조선의 명운이 달린 싸움이다. 너도 함께 나서야 한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검은 묵과에 급제하자마자 종사관으로 임명되어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군과 청나라군은 압록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청나라의 군세는 어마어마하였고 조선군은 수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내금의장과 현검이 이끄는 부대는 끝까지 용맹하게 맞섰지요. 모두 내 뒤를 따르라. 적의 대장을 노릴 것이다. 대장이 쓰러지면 반드시 군세가 흐트러질 것이다. 현검 역시 용맹을 떨치며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며 전세는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조선군은 차츰 밀려났지요. 그 와중에 내금의장이 적장의 창에 가슴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난 상관 말거라. 너는 끝까지 조선을 지켜야 한다. 결코 물러서지 말거라. 내금의장은 마지막까지 칼을 움켜쥐고 적들을 막아섰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현검은 아버지의 시신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웠지요. 허나 현검도 파도처럼 밀려드는 청군에 떠밀려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장수가 휘두른 철퇴에 맞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무엇라 했느냐? 내금위장이 전사했다고 했느냐? 조선군이 패했다는 소식에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피난을 준비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지요. 몰려든 오랑캐들에게 쫓긴 임금은 결국 남한산성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현검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허나 오랑캐의 대군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미 임금이 계신 남한산성을 포위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지요. 허나 현검 혼자서는 도저히 포위망을 돌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다 한들 혼자서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효선 낭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 현검은 불현듯 효선이 걱정되었지요. 청나라군이 이 고을을 지나갔다면 마을도 무사하지 않을 터였으니까요. 마음이 다급해진 현검은 오랑캐 병사의 말을 빼앗아 쉼없이 달렸지요. 효선 낭자, 대답하시오. 어디 있는 게요, 효선 낭자? 아니 글쎄, 마을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현검은 마을을 돌며 목이 터져라 효선을 불렀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효선을 찾던 현검은 불탄 시신을 찾아내고 말았지요. 그 시신은 현검이 준 놀이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현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효선 낭자, 눈을 좀 떠보시오. 제발 눈을 뜨란 말이오. 현검은 효선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요. 슬피 울던 현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어 목에 가져다 대었지요. 그대가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소. 현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불탄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지요.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현검은 급히 몸을 낮추고 마을 한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군의 정찰대가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있었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 터벅터벅 걷는 포로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효선 어머니? 효선의 어머니가 붙잡혀 있었지요. 현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피에 젖은 검을 단단히 움켜쥔 그는 조용히 정찰대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군의 정찰대는 불타버린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감나가는 물건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현검은 먼 그림자 속에 숨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틀림없이 본진으로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찰대를 뒤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군의 정찰대는 본진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현검이 그 뒤를 쫓고 있었지요. 헌데 포로들을 구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놈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야겠구나. 그리하여 그는 먼저 마구간으로 접근했습니다. 병사들이 방심한 틈을 타 마구간에 불을 붙였습니다. 건초 더미에 불이 옮겨 붙자 말들이 놀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해? 마구간에 불이 났다 해. 이어 현검은 화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화약이 보관된 창고는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지요. 허나 현검은 단숨에 보초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이 묻은 천을 던져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곧이어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화약고에 불이 났다. 빨리 불을 꺼라. 이러다간 죄다 날아가겠다. 하늘이 번쩍이며 불꽃이 터졌지요. 청군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검은 혼란한 틈을 타 포로들이 갇힌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 어서들 나오시오.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기회란 말이오. 현검의 신호에 포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방팔방으로 달아났답니다. 허나 청나라 군대는 화재를 진압하느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기 포로들이 달아난다. 막아라. 어서 붙잡으란 말이다. 몇몇이 덤벼들었지만 현검이 있었습니다. 현검은 다가오는 병사들을 족족 베어버렸지요. 그렇게 병사들이 모조리 쓰러지자 마침내 덩치 큰 장수가 나섰습니다. 그래, 아직 너한테 진 빚을 갚지 못했었지. 바로 현검을 붙잡은 그 장수였지요. 장수는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현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지요. 불타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둘은 손에 땀을 쥐는 결투를 벌였습니다. 오랑캐들아, 너희는 조선을 짓밟고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지. 거기다 효선 낭자까지 빼앗은 니들을 용서할성 싶으냐. 벼락처럼 고함을 치며 현검의 칼날이 번쩍 빛났습니다. 순간 장수의 철퇴가 두 쪽이 나고 말았지요. 하는 순간 장수의 목도 저만치 날아갔답니다. 장군님이 당하셨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달아나라. 기겁한 청의 병사들은 현검을 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선군 전체가 물리치지 못한 청군을 현검이 혼자 해낸 것이지요. 허나 현검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효선 낭자를 연경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 이 정도면 복수는 마친 셈이겠지. 저승에 가면 부디 용서해 주시구려 효선 낭자. 힘이 빠진 현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칼날을 다시 목에 대었지요. 이번에야말로 목을 베려는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손이 현검을 껴안았답니다. 안 돼요, 도련님. 현검은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효선이요? 네, 그러니 제발 멈춰주세요. 현검의 손에 들린 검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명히 불탄 마을에서 시신을 보았건만 눈앞의 효선은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효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효선은 눈물을 머금은 채 현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포로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청군을 추격하셨을 때 저도 그들과 함께 끌려가 있었어요. 현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을에서 보았던 시신은 무엇이오? 분명 내가 건넨 놀이개를 하고 있었소. 효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떠난 후 김좌수가 다시 저희를 괴롭혔지요. 현검이 준 놀이개까지 빼앗은 김좌수는 그걸 그대로 자기 애첩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좌수와 애첩은 천벌을 받았는지 오랑캐들에게 죽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김좌수와 애첩의 시신이었단 말인가? 그러니 이제 부디 목숨을 버리려 하지 마세요. 현검은 마침내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효선이 어머니까지 구출하니 셋은 눈물에 상봉을 하였지요. 전투가 끝난 뒤 현검은 더 이상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거처를 마련하고 효선과 효선의 어머니를 모셨지요. 산중의 작은 초옥이었으나 외부의 위협이 닿지 않는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보살펴 주는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려나. 어머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현검은 날이 밝으면 사냥을 나가 식량을 구하고 밤이 되면 검수를 연마하였습니다. 때때로 홀로 산을 내려갔지요. 현검은 밤하늘의 어둠을 틈타 조용히 숲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청군의 보급로를 끊고 소규모 병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였지요. 때로는 수송대를 급습하여 식량을 빼앗았습니다. 때로는 야영지를 습격하여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누가 공격한 것이냐? 보이지 않는데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는구나. 조선 땅에 귀신이 분명하도다. 허나 전쟁은 결국
청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지요. 부디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를 원통해 하지 말거라. 현검은 분한 마음에 삼봉구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나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현검은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 곳곳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들었소? 그 청나라 놈들을 밤마다 베어버린 자가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내금위장의 아들 현검 도령이라지 않소? 혼자서도 100명을 상대했다던데 그야말로 조선 제일검이 아니겠소? 한양에 도착한 현검을 본 백성들은 그를 보며 환호하였습니다. 현검은 크게 명성을 얻었고 그의 무후는 조정에도 보고되었지요. 임금은 현검을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전장에서 끝까지 싸웠던 그의 공적을 치하하며 벼슬을 내리고자 하였지요. 내금위장의 아들이로구나. 내 부친이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들었노라. 전하, 감히 부친을 대신하여 조정의 명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리할 것이냐? 네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는 나라가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겠느냐? 기필코 다시는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현검을 내금위 종사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검은 곧바로 내금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선의 최정계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현검은 마침내 효선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귀한 사위와 혼인을 하다니. 한양 사람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었지요. 심지어 궁궐에서도 사람을 보내니 그 경사로움이 대단할 정도였답니다. 성대한 결혼식 이후 신방에는 현검과 효선 둘만 남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그대는 이제 내 아내요. 네, 서방님. 정말이지 꿈만 같습니다. 마침내 둘은 하나가 되었지요. 현검이 어찌나 강하고 단단한지 효선은 불이 난다고 외쳤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몸을 맡긴 채 까무라치고 또 까무라쳤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아들, 딸 여럿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하니 그 행복이 짐작이 갑니다. 현검은 한때의 절망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효선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못생긴 총각이 살았습니다. 삼돌이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겼지만 일머리 하나는 뛰어났지요. 하여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삼돌이에게 일을 맡기곤 하였답니다. 마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지만 정작 삼돌이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소꿉친구 난실이었지요. 야, 난실아, 이거 잘 익었다. 너도 좀 먹어봐. 삼돌이는 알이 굵은 머루를 건넸지요. 어머, 달기도 해라. 어디서 구했어? 히히, 산을 돌다 보면 다 구하는 수가 있지. 삼돌이는 제주도 좋다 정말. 난실이는 삼돌이의 눈길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삼돌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워낙 못생긴 데다 늘 친구처럼만 지냈으니까요. 그나저나 내 어머님은? 외할머니 댁에 가셨는데 며칠 있어야 해. 그럼 밤에 혼자 있어야 할 텐데 무섭지 않겠어? 당연히 무섭지.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 곁을 지켜줘. 난실이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삼돌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고 삼돌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은 삼돌이는 아버지께 말을 붙였지요. 아버지, 저 오늘 난실이네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뭐? 처녀 총각이 한 집에서 밤을 보낸다고? 난실이가 오늘 밤 혼자라고 밤이 무섭대요. 제가 가서 지켜줘야지요. 응? 이 자식이 구르는 재주가 있었구나. 그래, 난실이라면 나도 조은히 다녀오거라. 아버지는 삼돌이의 말에 눈을 찡긋했지요.
그건 그렇다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거라. 정작 삼돌이는 왜 눈에 띄지 말라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락을 받은 삼돌이는 신이 나서 난시리네로 갔습니다. 어서 와, 삼돌아. 야, 난실아. 우리 아버지가 남들한테 들키지 말라더라. 응? 그게 무슨 말씀이야? 너 설마? 난실이 얼굴이 빨개졌지요. 헌데 순박한 삼돌이는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설마는 또 웬 설마요? 나만 모르는 게 있는가? 그런 게 있지. 자, 그럼 불부터 끌까? 호롱불이 꺼지자 방은 어두컴컴해졌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호지를 비추었습니다. 난시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와 단둘이 밤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지요. 삼돌이가 자신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못생긴 얼굴이 떠올라 또 망설여졌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슬쩍 돌아보니 삼돌이는 벽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시리는 김이 팍 새고 말았지요. 아니, 쟤는 날 좋아하는 거야, 많은 거야. 밥상을 차려도 못 먹으니 이런 쑥맥을 정말. 어째분한 마음이 든 난시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화가 난 난시리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고 있는 삼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결국 못 참고 발길질을 날렸지요. 이 멍청아? 삼돌이는 느닷없는 발길질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아니, 난실아. 갑자기 왜 그러는겨? 왜 그러긴. 내가 너한테 무슨 기대를 했던 내가 한심해서 그런 거지. 뭔 기대? 난시리는 말없이 삼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희미한 달빛 아래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은 삼돌이의 멀쩡한 얼굴이 보였지요. 됐어. 어차피 너랑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냥 가. 난시리는 획 돌아누웠습니다. 삼돌이는 그런 난시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창호지를 타고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걸 보았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삼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난시리의 머리칼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어메. 이렇게 보니까 난실이가 참말로 이쁘긴 하구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난시리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아 삼돌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삼돌이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난시리도 흥분하여 삼돌이의 팔을 확 잡아 끌었지요. 그 바람에 둘은 하나가 되었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녀의 일을 치른 두 사람은 별천지에 온 기분이 들었지요. 난실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여. 이제 우리는 혼례만 올리면 되는구만. 몰라. 삼돌이 너 이제 한눈 팔면 가만 안 둬. 염려 말어. 내 평생 여자는 너 하나뿐이여 이제.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난실아,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너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응? 난시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설레는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삼돌이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돌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여 마을 사람들이 깨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뒤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와 눈이 마주쳐 순간 움찔했지요. 그래, 난실인에서 별일 없었느냐? 그게 그러니까 별일이 없진 않았구먼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삼돌이는 결국 머리를 긁적이며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혼례도 안 치르고 벌써 사고부터 치면 어찌할 셈이냐? 아이고 아버지,
저는 얼굴은 좀 못났어도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큼 일 잘하는 놈이 또 있겠어요? 난실이 하나쯤은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하여 난실의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에 가신 동안 삼돌이는 날마다 난실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멈출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계속 나누었지요. 그렇게 둘만의 달콤한 나날이 이어지는데 마침내 난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제는 먼 길 다녀오는 것도 버겁구나.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 난실아. 나 없는 사이 별일은 없었느냐? 네, 별일 없었어요. 그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리 벌겋냐? 어디 열이라도 난 게냐? 아, 그게 그냥 좀 덥기도 하고 해서요. 호호호 수상하구나. 뭐, 네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겠다. 어머니의 말에 난실이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어머니는 더는 캐묻지 않았지요. 먼 길을 다녀오느라 피곤했던지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러나 난실이는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혼자 속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벼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그 위로 고추 잠자리들이 떼지어 날아다녔습니다. 온 마을이 풍요로운 수확철을 맞아 부산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아주 큰 부잣집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직제학을 지낸 최금조 대감이었지요. 최금조 대감은 정삼품까지 출세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벼슬을 내려놓고 경치 좋은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지요. 이복의 난실이엄이 집에 있나? 부엌에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던 난실 어머니는 손을 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횡성댁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래? 아니, 최대감 나리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겸해 큰 잔치를 여신다 하셔. 소랑 돼지도 잡는다니 다들 가서 거들어야 쓰겠구먼. 아이고, 잔치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대감께서 이 마을을 새 보금자리로 삼으시겠다 하시지 않겠나? 그러니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려는 거지. 그야 좋은 일이구먼. 당장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난실이 너도 같이 가서 일손 좀 보태거라. 네, 아주머님. 그리하여 난실이와 어머니는 최대감 댁으로 가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마당은 북적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어머니는 장작불 위에서 전을 부치고 난실이는 부지런히 재료를 손질해 날랐습니다. 예, 난실아, 안채 뒷마당 장독대에서 간장을 한 돛박 퍼오너라. 네, 아주머님. 난실이는 바가지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채뜰 한쪽에서 푸른 도포를 입은 도령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죠. 가을 바람에 도령의 옷자락이 살랑였고 햇살을 받은 그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처럼 단정했지요. 난실이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래?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었단 말이야? 난실이는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며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령이 책장을 넘기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답니다. 거기 누구요? 난실이는 흠칫 놀라 얼어붙었어요. 도령이 고개를 들어 난실이를 바라보는데 그의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온화한지 난실이는 순간 말을 잃었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본 사내들은 흙투성이거나 시끄럽게 떠들곤 하였지요. 그런데 저 도령은 기품이 흐르는 것이 마치 그림 속 선비 같았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난실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그때 멀리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얘, 난실아, 된장ตื้어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돌아오면 어쩌자는 거냐?
난실이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바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줄도 몰랐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주머님. 이제 막 퍼가려던 참이었어요. 됐다. 내가 직접 퍼가마. 너도 얼른 따라오너라. 횡성댁을 따라 뒷마당으로 가자 마침 도령이 조용히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도련님께서 이곳에 계셨군요. 웬일로 안채까지 오셨습니까? 잔치에 쓸 양념을 가지러 왔습니다요. 참, 이 아이는 난실이라고 해요.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지요. 어서 도련님께 인사드리거라. 그 순간 도령과 난실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바람에 난실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난실이는 이곳에 더 있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난실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난실아. 된장은 두고 어디로 달아나는 게야? 아무리 불러도 난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횡성댁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저 애가 갑자기 왜 저리 도망치는 거야? 도령님께서 혹여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까요? 희한한 일이구만 참말로. 횡성댁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된장을 퍼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도 부엌에도 난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최대감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칫날만큼은 누구든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지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장정들은 분위기에 취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얘 난실아, 어서 옷 갈아입고 잔칫집으로 가자. 어머니 혼자 다녀오셔요. 아니, 너 왜 이러느냐? 어제까지는 잔치 준비도 도우러 다녔으면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난실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잔칫집에서 또다시 도련님과 마주친다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난실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온통 도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높고 오뚝한 콧날, 맑은 눈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옷차림. 마치 그림 속 선비가 살아나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사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저 도련님의 색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난실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바람이 자꾸만 피어났습니다. 삼돌이는 난실이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난실이 안에 있냐? 아니 어디 아픈겨?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난실아, 어디가 안 좋은겨? 아픈 거 아냐. 혼자 있고 싶을 뿐이야. 뭔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말해보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난실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삼돌이는 더 이상 무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푹 쉬어라. 삼돌이가 나가고 난실이는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도련님은 흠잡을 곳 없이 우아한데 반면 삼돌이는 생기다 만 것처럼 못생겼으니까요. 둘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지요. 내가 하필 삼돌이와 짝이 될 팔자라니.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하늘을 나는데 현실은 땅에 붙어 있으니 너무도 답답했지요. 난실이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마당을 나섰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파란 하늘 아래 가을 들판을 걸으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아니 너는 난실이가 아니더냐? 난실이는 깜짝 놀랐지요. 언제 왔는지 도련님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마을을 둘러보려 나왔다가 네가 홀로 걷고 있길래 따라와 보았느니라.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냐? 난실이는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더욱 기품이 느껴졌답니다. 아니어요, 도련님. 그저 바람을 쐬러 나왔을 뿐입니다. 어허, 그 고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세상사의 근심은 마치 흐르는 구름과 같아 머물러도 결국 흩어지는 법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무 고민 말고 내게 털어놓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너무나 고상한 위로였죠. 난실이는 도련님의 말을 듣자 가슴이 뛰면서도 한결 기분이 나아졌답니다. 그러자 수철 도련님은 슬그머니 난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시려 하시는지요? 도련님은 난실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도련님은 난실이를 부드럽게 이끌어 풀밭에 눕혔습니다. 난실이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도련님의 눈빛을 쐬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요. 도련님, 왜 저를 여기에 데려오신 것이어요? 잠자코 있어 보거라. 도련님은 난실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 난실이 머릿속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느새 난실이를 내려다 보았답니다. 눈빛을 교환하던 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입을 맞췄지요. 그렇게 둘은 남녀의 일을 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극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하니 너는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거라. 도련님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용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난실이는 홀로 남아 천천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되새겼습니다. 도련님과 함께한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이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삼도리를 저버리자니 가슴이 아프고 도련님을 거절하자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국 난실이는 선택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흘마다 도련님과 몰래 산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둘은 남몰래 정을 나누며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들판의 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농사도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삼돌이가 난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난실아, 안에 있느냐? 난실이는 삼돌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자는 거요? 아니, 깨어 있으면서 왜 대답이 없는겨? 삼돌이는 난실이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일할 곳을 새로 구했어. 앞으로 일머리 잘 익히고 돈 모으면 내년 봄쯤에는 혼례를 올릴 수 있을 거야. 삼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난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돌아, 나는 너하고 혼인을 못할 것 같아. 뭐라고? 삼돌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여? 무슨 일이 있는겨? 난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이제 혼인을 할 수 없어. 말 좀 해봐. 이유라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삼돌이는 애가 탔지만 난실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미안해, 삼돌아. 정말 미안해. 난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삼돌이는 멍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난실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혼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돌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삼돌이를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삼돌이는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미쳤나? 대체 뭔 일이래, 어?
그러나 삼돌이는 방에서만 머물며 미친 사람처럼 지냈답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반쯤 포기한 상태였지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린 어느 날, 삼돌이는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냉수 한 그릇만 주셔요. 삼돌이는 아버지에게 받은 물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가슴속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이고야 그런 소리 말거라. 네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그거면 되었느니라. 며칠 후 삼돌이는 마을의 유지 필수아재를 찾아갔습니다. 삼돌이 네가 어쩐 일이냐?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일거리가 있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요새 네가 좀 알았다고 듣긴 들었다. 그래, 몸 쓰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이면 되겠구나. 그런 일이면 더 감사하지요. 그래, 도련님께서 글 공부를 하시는데 네가 시중을 들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요. 삼돌이는 필수아재를 따라 나섰어요. 도련님은 서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고 있었어요. 대감은 도련님의 학문이 나날이 깊어지기를 바라며 매일 직접 가르치곤 했지요. 수철아, 이 글의 뜻을 풀어보거라. 도련님은 한참을 고민했지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구절을 앞에 두고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뜻이 분명할 듯하면서도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글을 아는 것이 아니다. 뜻을 제대로 새겨야 하는 법이다. 옆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던 삼돌이가 입을 열었답니다. 도련님, 이 구절은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요. 백성이 근본이 되고 임금이 하늘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 뜻을 아느냐? 삼돌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 서당에 다니며 훈장님께 배운 바가 있습니다요. 대감은 눈썹을 들어 올리며 삼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그래, 그렇다면 이 다음 구절도 풀어볼 수 있겠느냐? 삼돌이는 책을 한번 훑어보더니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스림의 근본이 인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보통 머슴이 아니구나. 이제는 도련님까지 놀랐지요. 네가 이런 뜻을 알고 있다니 나보다 글을 더 잘하는 것 아니냐? 과찬이십니다요. 다만 서당에서 배운 걸 떠올려 본 것뿐이지요. 대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철아, 그러지 말고 삼돌이와 함께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삼돌이는 도련님의 글 공부를 돕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도련님의 곁에서 글을 함께 읽고 때때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지요. 며칠 후 필수아재가 다시 삼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삼돌아, 도련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어서 가자. 네, 알겠습니다요. 삼돌이는 이제 머슴이 아니라 도련님의 글 공부를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었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운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내 덕분에 내가 아버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느니라. 별 말씀을요. 도련님께서 본래 총명하신 덕분이지요. 어제 보니 네가 글을 읽는 눈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오늘부터 내 학문을 보좌해 힘을 보태도록 하거라. 아이고 도련님,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학문을 돕겠습니까요? 내년에는 과거 시험이 있다. 반드시 급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 네가 곁에서 나와 함께 글을 읽으며 도와주어야겠다. 그리하여 삼돌이는 도련님 곁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삼돌이도 학식이 쌓이고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삼돌아, 너는 참으로 타고난 학식이 있다. 그저 하인으로 남기에는 아까운 재주구나. 도련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요. 그렇게 도련님과 삼돌이는 겨울에도 불을 밝히며 글을 읽고 토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철 도련님은 삼돌이의 날카로운 통찰에 놀랍기도 했지만 때때로 그를 부러워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도련님은 매번 사흘에 한 번씩 서재를 비우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수철아, 그렇게 겨울 내내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몸이 버티겠느냐. 어서 이리 와서 보약 좀 마시거라. 도련님이 겨우내 쉬지 않고 글 공부를 하자 도련님의 누나가 직접 보약을 다려 가져왔습니다. 수철 도련님은 책을 읽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만 기침이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누이, 아직 해야 할 공부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읽고 마시겠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몸이 버텨야지. 요즘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지 않았느냐. 삼돌이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던 중 처음으로 도련님의 누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의 지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미색이었지요. 누님은 계속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학문을 숭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 네가 삼돌이구나. 우리 수철이의 공부를 돕고 있다 들었다. 별 말씀을요. 근주자적하고 금묵자흑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다 학문에 열심이신 도련님 덕분입니다요. 누님은 삼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며 자란 줄 알았던 삼돌이가 뜻밖에도 고상한 문자를 쓰자 놀란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사뭇 삼돌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혹 네가 아까 책상 위 문제를 푼 것이냐? 네, 도련님께서 풀다 막힌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잠시 책상 위에 글씨를 보더니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내다니 네가 과거라도 보면 급제를 할 성쉽구나. 삼돌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삼돌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반짝반짝 눈을 빛냈답니다. 누님, 삼돌이가 없었더라면 나도 풀지 못했을 것이요. 고맙구나 삼돌아. 우리 동생이 머리는 비상하나 몸이 약하니 네가 많이 도와주도록 하렴. 둘은 겨우내 밤낮 없이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도련님이 한 구절을 읽으면 삼돌이는 그 뜻을 풀어 설명하였죠. 때로는 도련님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급제를 하기도 전에 쓰러질 수야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수철 도련님은 연신 기침을 하며 차츰 기력이 쇠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도련님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 왔지요. 도련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셨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삼돌아, 내가 급제하면 너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도련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도련님은 긴장한 기색 없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도련님은 당당히 급제를 하였답니다. 무려 차석이었지요. 그러나 최대감 집안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당분간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 괜찮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쉬고 있을 시간이 없지요. 도련님은 계속되는 일정과 과로로 인해 병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았지요. 도련님, 약을 드시고 조금이라도 편히 쉬십시오. 삼돌아,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누워 있을 시간이 아깝구나. 도련님, 건강이 있어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발 몸을 돌보십시오.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나는 점점 기력이 다해가는 듯하다. 그렇게 알아놓은 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였지요.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삼돌이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렇게 가십니까? 할 일이 구만리 같은데 벌써 가시면 어떡합니까요? 도련님이 떠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삼돌아, 수철이가 생전에 너를 무척 아꼈다. 글과 학문을 가르친 것도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네가 과거 시험에 나가 급제한다면 가문도 지키고 수철이의 뜻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가문은 다시 번성할 것이고 너도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닐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삼돌아, 받아들이거라.
수철이가 못다한 길, 이제는 네가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님까지 나서서 부탁하니 삼돌이도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지요. 대감마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삼돌이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시험지를 채워나갔지요. 많은 응시생들이 긴장 속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동안 삼돌이는 차분하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과거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엔 삼돌이의 이름도 있었지요. 무려 장원급제였답니다. 삼돌아, 정말 잘해주었구나. 이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하네. 나는 삼돌이 자네가 장원 급제할 줄 알았다네. 아시마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뛸 듯이 기뻐하던 누님은 삼돌이의 손을 맞잡았지요. 최대감은 그런 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장원급제한 삼돌이는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뵈었지요. 아버님 절 받으시옵소서. 아이고, 이제 너는 최대감님의 사위이니라. 높은 벼슬까지 받았으니 이제 도련님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신분이 달라졌다 해도 어찌 핏줄까지 바꿀 수 있겠습니까요? 삼돌이는 아버지를 위해 기와집을 지어드리고 드넓은 논과 밭을 마련하여 편히 지내시도록 하였습니다. 최대감의 사위가 되어 얻은 재산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넉넉한 삶을 꾸려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돌이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난실이를 찾아갔습니다. 난실아, 안에 있느냐? 삼돌이의 목소리에 난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난실이 곁에는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아이를 보며 순간 멈칫하였지만 이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난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돌이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쏟아진 물을 되돌릴 수 있느냐? 허나 인생이란 물처럼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니라. 난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거라. 도련님께서도 하늘에서 너와 이 아이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 나는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겠노라. 난실이는 흐느껴 울며 삼돌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돌이 도련님, 감사합니다. 삼돌이는 난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너도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돌이는 난실이와 혼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삼돌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의 누님은 삼돌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의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돌이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고 최대감도 이를 기쁘게 여겨 혼례를 허락하였지요. 삼돌이는 아시마님과 혼례를 올리고 가문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못생긴 삼돌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최대감의 따님과 혼례를 치렀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아니, 저 삼돌이가 어떻게 저런 천운을 얻었을까? 못생긴 얼굴 하나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니 저리도 성공했구만. 역시 사람은 얼굴보다 능력이야, 능력. 어머머,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지. 삼돌이가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거 몰라? 그렇게 삼돌이는 최대감의 가문과 함께하며 벼슬길에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아들 또한 친자식처럼 키우며 훗날 그를 훌륭한 인재로 길러냈지요. 삼돌이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그의 인품과 의리는 두고두고 칭송받았다고 하니 사람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방 잡아먹은 것이 친정에는 무슨 낯짝으로 기어와. 숙부는 마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지요. 마님은 그 매몰찬 말에 눈물을 찔끔 흘렸답니다. 너무하셔요, 숙부님.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듣기 싫다. 철딱선이 없는 것은 너나 죽은 네 애비나 마찬가지야.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혼인을 시켜서는 결국 이 사단을 내느냔 말이야. 그래놓고 자기 딸녀는 청상과부가 되었으니 이걸 어쩔 거냐. 이게 다 네가 박복한 탓이야. 숙부의 모진 말에도 마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 권력을 숙부가 한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자칫하면 다시는 친정에 올 수 없었지요. 썩 돌아가거라. 돌아가면 문단속 잘하고 집안에 절대로 사내를 들이지 말거라. 과부가 되었으니 열렵이라도 세워야 집안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열렵이라니요. 전 아직 30조차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절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마님은 벌써부터 수절을 하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니면 뭐 설마 재가를 하고 싶은 게냐? 그건 꿈도 꾸지 말거라.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연실은 힘이 쭉 빠진 채로 숙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마님이 살았습니다. 마님은 꽃다운 19의 혼례를 치러 딱 한 해 만에 서방을 잃고 말았지요. 하여 3년째 독수공방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나처럼 박복한 년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긴긴 밤을 서방도 없이 보내니 처량하기 짝이 없구나. 마님의 고운 얼굴에는 한숨만이 늘었지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데 사랑도 제대로 못 받는 자기 자신이 불쌍하기만 했으니까요. 허나 마님의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입니까? 한양에서도 위세당당한 명문 집안이니 재가는 꿈도 못 꾸고 있었지요. 오히려 열녀비를 세우겠다며 성환이 사내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이 친정 숙부에게 대판 깨지고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친정집인데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모진 소리만 듣고 돌아서야 했지요. 서운한 마음을 안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거세졌고 강물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은 나룻배를 단단히 묶어두고는 건너기를 포기한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폭우란 말이냐? 마님, 이렇게 비가 퍼붓는데 강을 건널 수야 있겠어요? 사공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마님. 물이 너무 불어 배를 띄웠다간 큰일이 납니다. 그럼 어쩐단 말이냐? 사공들이 묵는 주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날이 개면 배를 띄울 테니 그곳에서 쉬시지요.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마님과 화수는 마지못해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홀딱 젖은 채 여인숙에 들어섰습니다. 주모는 널찍한 방으로 둘을 데려갔지요. 마침 방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찝찝하구나. 마님, 이리 주시면 제가 물기를 짜드리겠습니다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겠느냐. 부끄럽긴요. 마침 아무도 없는데. 그보다는 감기 드시는 게 더 큰일 아닙니까요? 마님은 마지못해 겉옷을 벗어 사머리에게 건넸습니다. 사멀은 살짝 창문을 열고 젖은 옷을 짜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비를 맞으며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어깨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비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숙 안을 둘러보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웬 사내가 안 해. 마님은 얼른 사머리에게서 젖은 옷을 낚아채 앞을 가렸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갑자기 그렇게 불쑥 들어오면 어쩌자는 것이오.
나도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것뿐인데 어찌 알았겠소? 그래도 남자가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쓰겠소?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보이길래 본 것이오. 억울하면 나도 벗으면 될 것 아니오? 나루는 비에 흠뻑 젖은 옷을 거침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짜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보시오. 여기 여인네들이 있는데 어디서 옷을 홀랑 벗고 난리요. 서로 쌍방이잖소. 마님도 젖은 옷을 벗고 계셨으니 이제 비긴 것이오. 사머리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님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나루의 단단한 몸을 보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곱기만 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본 적 없는 야성적인 몸이었지요. 나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젖은 옷을 탈탈 털어 다시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오? 아니,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겠소? 요새 수적들이 이 근처에서 설치고 있어서 그러지요. 놈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님께서도 조심하셔야 하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여종 사머리는 여인숙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루는 젖은 옷을 탈탈 털어 입었지요. 마님은 그런 나루를 은근히 훔쳐보았습니다. 사공인 것 같은데 참으로 건장한 체격이로구나. 헌데 나루가 마님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씩 웃었지요. 왜? 더 보고 싶소? 그럼 훔쳐보지 말고 실컷 보시구려. 무슨 소리요? 우리 마님이 댁을 왜 본단 말이오? 사머리가 눈에 쌍심지를 켰지요. 허나 정작 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숙의 문이 벌컥 열리며 주모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니 다들 속이 싸늘할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아니, 주모, 이런 날씨에 일부러 가져오셨소? 기껏 비바람 따위 뭐가 대수겠수. 여기 머무는 손님들끼리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면 그게 더 좋수. 마님과 사머리는 고맙다며 주모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나루도 국밥을 받아다 맛있게 들이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숙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더니 바람처럼 검은 그림자들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거친 장정을 앞선 무리 서너 명이 비에 젖은 채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숙 안을 쓱 훑어보는 것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오늘은 날씨는 거칠지만 운이 좋구만. 비나 피하려 했는데 이렇게 사냥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요, 두목.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요. 주모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이, 이자들이 설마 또. 두목은 흡족한 얼굴로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모, 우리가 오랜만에 왔으니 예전처럼 잘 좀 대접하거라. 여긴 손님들이 쉬러 온 곳이요. 제발 이번만큼은 조용히 지나가 주시오. 허허, 이번만큼은? 그럼 다음엔 또 온다는 거요? 주모는 여전히 입담이 좋구먼. 허나 오늘은 더 맘에 드는 것이 있단 말이지. 수적 두목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깨끗한 피부와 단아한 자태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주 귀한 손님이구먼. 자세히 봐야겠으니 이리 좀 가까이 오거라. 그가 마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어서 이거 놓거라. 감히 우리 마님께 손대려 하느냐? 사머리는 기겁하며 마님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수적들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오, 이건 또 뭐야? 계집종 주제에 입이 살았구먼. 그 순간 주모가 용기를 내어 수적 두목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그저 비를 피하러 온 손님들이오. 그러나 수적 두목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손이 주모의 뺨을 후려쳤고 주모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 닥치고 술이나 더 가져오라.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든가. 바닥에 넘어진 주모는 기절했는지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수적 두목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은 것이지요. 바로 나루였습니다. 이 손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수적 두목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으며 손을 뺐습니다. 네 놈이 나서겠다는 것이냐? 네 놈은 누구냐? 나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저 배를 모는 사공이다. 허나 너희 같은 놈들이 판을 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지. 수적들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수적 두목은 이를 갈며 손을 들었습니다. 입만 살았구나. 그래 내 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두목이 소리를 지르자 수적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수적 하나가 나루를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나루는 몸을 틀어 주먹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상대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숙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뭐야 이놈은? 두목 가만 놔두면 안 되겠소. 수적들이 일제히 나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루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피하면서 수적들을 때려 눕혔지요. 그러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뛰쳐나갔지요. 약이 오른 수적들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나루는 여인숙 밖으로 나와 수적들과 맞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나루의 주먹은 마치 파도처럼 거침이 없었지요. 수적들이 차례차례 나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두목뿐이었습니다. 허나 신나게 얻어터진 수적 두목도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두고 보자. 두목이 달아나려는데 나루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놈아, 네 부하들이나 좀 챙겨서 가거라. 아무런 대꾸도 못한 두목은 부하들을 수습해 절뚝이며 달아났습니다. 나루는 비에 젖은 채로 여인숙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소.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마님과 사머리는 놀란 얼굴로 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아니, 그런데 어찌 그리 싸움을 잘하시나요? 나루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뱃사공으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레 몸을 단련하게 되지요. 어쨌든 정말 든든하오. 혹시 괜찮다면 비가 그치면 우리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겠어요? 아까 그 수적들을 또 만날까 두렵네요. 길이 다르지 않다면 모셔다 드리지요. 하루가 지나자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나루는 주막을 나서며 주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놈들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 주모도 몸 조심하시오. 주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몸 조심하십시오, 나리. 어허, 조용히 하시오. 여기서는 난 그저 사공에 불과하다오. 허나마님과 사멀은 대화를 듣지 못했답니다. 주막을 나선 셋이 강가를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비가 내린 후라 길이 미끄러웠지요. 마님이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야. 아니,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이 넘어지면서 돌뿌리에 허벅지를 부딪힌 것이었죠. 사멀은 급히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를 제대로 딛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허벅지를 심하게 찧었는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요. 마님, 우선 제 등에 업히셔요. 사멀은 마님을 업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사머리도 이내 기우뚱하고 말았지요.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비탈길에 쭉 미끄러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런, 다치지는 않았소? 나루가 다가와 사멀을 살폈습니다. 사멀은 일어서지도 못했지요. 허리를 삐끗한 것 같소.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나루는 3월의 저고리를 살짝 걷어 올리고 다친 곳을 살폈습니다. 3월의 허리를 만져보던 나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다간 둘 다 움직일 수 없겠소. 이래선 의원을 찾아야겠으니 내 둘 다 업고 가리다. 아니,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떻게 총각의 등에 업힌단 말이요? 뭐, 업히기 싫다면 이곳에 그대로 계시든가. 나루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서자 3월은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업히겠소. 나루는 마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월이 처자를 업고 마님은 부축해드리겠소이다. 알겠어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마님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조용히 나루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루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헌데 나루가 마님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그의 단단한 손이 마님의 허벅지를 덥석 감싸준 것이지요. 마님은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가슴이 요동쳤지요.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이런 식으로 닿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3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겁지는 않소? 깃털처럼 가볍소. 이렇게 사내의 등에 엎여본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등에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 단단한 어깨. 3월의 얼굴도 어느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묘한 감정을 느낀 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나루의 등에 기대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결국 집까지 도착한 나루는 마님과 3월을 조심스레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가면서 의원을 들러 마님께 보낼 테니 치료 잘 받으시오. 하지만 마님은 나루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릴 데려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며칠 머물면서 푹 쉬었다 가면 안 되겠나요? 그래요. 덕분에 도적들한테 험한 꼴도 면했다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너무 매정하지 않겠소? 나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소. 며칠 묵었다 가도록 하지요. 이 말을 들은 마님과 3월은 속으로 안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루는 마님 댁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루는 의원을 불러와 마님과 여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큰 마님집에 마님과 3월이 둘뿐이었다는 거지요. 혹시라도 머슴을 들일라 치면 어디서 들었는지 삼촌이 득달같이 내려왔으니까요. 하여 두 사람이 병석에 누우니 집안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문제 없소. 밥 짓고 빨래야 나도 잘한다오. 마님은 나루의 자상함에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상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루 총각 어쩌면 이렇게 자상한가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손수 밥까지 지어 오다니 너무 고맙군요. 잘 드시고 어서 낫기나 하시오. 나루는 3월이에게도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3월이도 나루가 직접 밥까지 지어다 주자 가슴이 떨렸지요. 거친 사내인 줄만 알았던 그가 이렇게 자상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나루 총각 덕분에 내가 다 호강하는구려. 그런데 혹시 혼인은 했소? 나루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하려면 짝이 있어야지요. 떠도는 몸인데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소. 그럼 평생 강에서만 살 생각이요? 뭐, 그것도 재밌지 않겠소? 3월은 잠시 고민하더니 슬며시 웃었답니다. 내가 마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이 집에서 일할 생각은 없소? 마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소? 농사도 지어본 적 없는데. 사람 나름이 아니겠소. 총각이 마님을 구해줬으니 마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요. 나루는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 호호, 그럼 내가 잘 말씀드려 보겠소.
3월은 다리를 주무르던 나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친 허리가 너무 쑤시는데 살살 좀 문질러 주실 수 있소? 그럼 이리 내보시오. 나루는 조심스레 3월의 허리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3월은 저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금 지나자 통증이 누그러지는 듯 했지요. 나루 총각, 난 총각만 보면 가슴이 뛴다오.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요. 아니 가진 것 없는 내가 뭐가 좋단 말이오? 재물이 많아야 사네요? 듬직해야 진짜 사내란 말이오. 3월의 말에 나루도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한평생 장가는 꿈도 꾸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해주는 여인이 있을 줄이야. 나루는 머뭇거리다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럼 이만 쉬시오. 이번엔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마님 식사는 다 하셨소? 덕분에 잘 먹었어요. 그가 밥상을 들고 나가려 하자 마님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총각 잠시만 이리 와서 앉아보셔요. 나루는 마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총각은 올해 몇이죠? 25이오. 저랑은 4살이 차이가 나네요.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지요. 마님은 그 예쁜 눈으로 나루를 올려다보았죠. 총각, 난 과부 신세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 오늘 밤 제 곁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나루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밤에 무슨 일이 난다는 것이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인이어요. 그리고는 나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깐만 급한 일이 좀 생각이 났소. 나루는 급히 마당으로 나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이런 난관은 내 평생에도 처음이로구나. 그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님과 3월이 입던 옷들은 어제 내린 비에 젖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나루는 새로 깨끗이 빨아 널어둔 옷을 걷어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마님과 3월은 나루가 가져온 깨끗한 옷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로 빨아둔 옷이오. 갈아입으시지요. 이렇게까지 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마님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옷을 받아들었고 3월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이 참 자상하기도 하시오. 그날 밤 나루는 사랑방에서 몸을 뉘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쉬기도 전에 마님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루 총각, 잠시 이야기 좀 해요. 나루가 마님 방에 들어서자 마님은 그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이 없으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총각이 보고 싶고 총각이 언제 찾아올까 기다려지기만 해요.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가니 전 어쩌지요? 나루는 마님의 말을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오늘 밤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어요? 나루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마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러니 그만 우시오. 정말인가요? 그 말씀 정말인 것이지요? 그렇소. 나루는 방을 나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질 틈도 없이 이번에는 3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디 다녀오시는 것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3월은 나루를 빤히 바라보다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각, 나한테도 할 일이 있소. 오늘 밤 내 방으로 좀 와주시오. 아니 한밤중에 무슨 일이라 그러시오? 오라면 오시라니까. 나루는 난감한 얼굴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루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다들 한밤중에 날 찾는 것이냐?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없고 3월의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난감하구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나루는 약속대로 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총각. 이리 가까이 오셔요. 나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저 좀 일으켜 주시겠어요? 나루가 마님의 등을 받쳐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자 마님은 갑자기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나루는 당황했지만 마님은 그를 꼭 끌어안았지요. 나루 총각, 절 으스러지게 안아주셔요. 나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님이 그의 옷고름을 풀자 나루는 깜짝 놀라 몸을 뺐습니다. 헌데 마님은 한술 더 떴지요. 마님의 손이 바지춤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쩜 이리도 실한가요? 이 좋은 걸 저한테도 좀 줄 수 없겠나요? 너무나도 놀란 나루는 더 견딜 수 없었지요. 벌떡 일어나서는 바지춤을 단단히 움켜쥔 채에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총각, 아니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떡해요? 홀로 남은 마님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고 박복한 내 신세야. 사내품도 모르는 나는 도대체 여인이 맞는지도 모르겠구나. 마님 방을 빠져나온 나루는 마당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총각이던 나루에게 마님은 너무 자극이 강했으니까요. 헌데 이번에는 3월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3월이도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일에는 영잼병이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구먼. 결국 나루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뒤 3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나루 총각. 기다리고 있었소. 그래, 다친 허리는 좀 어떻소? 내일쯤이면 일어나도 되겠소.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구려. 나루 총각, 내일은 내가 마님께 잘 말씀드려 볼 것이오. 만약 마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와 혼인할 생각은 있소? 갑작스러운 3월의 말에 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혼인이랑에 섣불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와, 얼른 자고 내일 봅시다. 나루는 얼른 3월의 방을 서둘러 나왔습니다. 3월은 도망가가는 나루를 보며 툴툴거렸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것이오. 오늘 밤 나와 함께 있기로 하지 않았소. 나루는 어느새 사랑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인기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먼. 양쪽에서 달려드니 누굴 선택하고 누굴 거절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다. 이럴 땐 도대체 어찌해야 하느냔 말이야. 방으로 돌아온 나루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새 지쳐 골아 떨어졌답니다. 그 다음 날 3월이의 말대로 마님이 나루를 불렀지요. 마님 부르셨소이까? 마님은 나루를 불러놓고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나루가 자신을 두고 도망쳐버린 것이 못내 서운했던 것이지요. 그래, 부르긴 했소. 나루는 마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찾으셨다기에 왔소. 3월이가 그러는데 총각이 일을 참 야무지게 잘한다지요?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나요? 나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한번 해보겠소. 마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밤에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낮에는 남아 일을 하겠다니 기특하네요. 나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였지만 어젯밤 일로 내심 불만이 있는 것이었지요. 어젯밤은 미안하외다. 됐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 나루 총각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는 내 곁에서 도망치지 말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루는 마님 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님 댁은 논밭이 모두 새를 주어 농사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루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팔뚝이 어쩜 저리도 우람할까. 가슴팍이 어쩜 저리도 넓단 말인가. 3월은 우람한 팔뚝으로 도끼질을 하는 나루를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창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마님은 조용히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요 며칠 치료를 받느라 목욕을 제대로 못했더니 찝찝하기 그지없었지요. 마님은 살며시 옷고름을 풀고는 물을 한 바가지 퍼올렸습니다. 헌데 다친 다리가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었죠. 마님은 비틀거리더니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온 나루는 인기척을 느끼고 우물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죠. 마님 괜찮으시오. 그는 재빠르게 마님을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헌데 곧바로 얼굴이 벌개졌지요. 속옷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으니까요. 어머, 총각이 여기 웬일이에요? 마당에 나왔는데 마님이 쓰러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나루는 마님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커다랗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아직 다 나은 것이 아닌가 보. 이참에 나루 총각이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혼자서는 씻기도 힘들어서요. 총각이 도와주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나루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은 슬쩍 나루의 팔을 감쌌지요. 어젯밤 내 방에서 도망가더니 오늘은 또 내 곁을 떠날 건가요? 제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단 말이셔요? 나루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목욕만 도와드리겠소. 어머, 제가 그럼 뭘 또 부탁할까 봐요? 마님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루는 차마 마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조심스레 등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3월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누군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가까이 가보니 나루가 마님을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광경이란 말이오. 나루는 깜짝 놀라 얼른 물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은 3월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3월이 아니냐. 아니 마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보다시피 총각이 내 목욕을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마님 다리가 아직 다 낫지 않은지라. 3월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있거늘 어찌 남정네한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오. 어머, 질투하는 것이냐? 마님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3월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질투라니요. 나는 나루 총각이 마님한테 홀려 넘어가는 게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 아니겠소. 나루 총각, 당장 나랑 얘기 좀 합시다. 3월은 성큼성큼 다가와 나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3월은 들은 척도 않고 나루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나, 질투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마님은 유유히 우물가에서 목욕을 마쳤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새 마님과 3월이는 나루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지요. 그래도 집에 사내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흥분되고 재밌는 나날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니, 사내를 안채까지 끌어들였단 말이냐? 내가 분명 몸가짐을 단단히 하라고 했지 않느냐?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이미 수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숙부의 불호령에 마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나루가 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지요. 숙부는 나루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어디서 여염집 부인을 농락하려 드느냐? 볼 것 없다. 여봐라. 저놈을 붙잡아 멍석마리를 하여라. 숙부가 데리고 온 머슴들이 나루에게 덤벼들었지요. 허나 나루는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니놈은 대체 누구냐? 나루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저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나루는 허리춤에서 호패를 꺼내 숙부에게 보였습니다.
그 폐에 새겨진 문양을 보자 숙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호패는 오직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설마 휘선대군 저하? 휘선대군은 왕세자의 동생이었지요. 숙부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찌 미처 모르고 이리 큰 실례를 저질렀는지. 마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루 총각이 휘선대군 저하셨단 말이오? 나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본디 신분을 감추고 떠돌아 다녔다오. 사공으로도 살고 머슴으로도 살았지. 헌데 마님과 사머리에게 더는 거짓을 말할 수 없소이다. 사멀은 입을 틀어막으며 마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마님은 왕족과 인연이 닿은 것이구먼요. 사머라, 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사멀은 놀란 얼굴로 나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까지 걷어주시겠다는 것이오? 사머리는 언제나 곁에서 나를 챙겨주었소. 마님도 사머리도 나에겐 소중한 인연이오. 마님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사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둘이 같은 배를 탄 셈이로구나. 사멀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이랑 함께라면 저도 좋아요. 삼촌은 잔뜩 기가 죽은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이 미천한 조카딸을 거두어 주신다니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듣자 하니 열녀비를 세우고 싶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거 다 헛소문이옵니다. 숙부가 펄쩍 뛰자 마님은 짓궂게 웃었답니다. 아니 숙부님, 말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됐소. 더는 숙부를 나무라지 마시오. 삼촌은 잔뜩 몸을 움츠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며칠 뒤 마님과 사머리는 곱게 단장한 채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휘선대군과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사머라, 우리가 함께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마님, 이젠 사이좋게 지냅시다요.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분은 더 이상 속세의 여인이 아니오. 우리 함께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휘선대군은 먼저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마님은 단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하, 오늘은 제 차례인가요? 그래, 오늘은 마님과 함께할 차례지. 마님은 그의 품으로 다가섰습니다. 휘선대군은 마님을 으스러지게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사멀의 방이었습니다. 사멀은 휘선대군이 들어오자 삐죽거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마님 방에서 오래 머물렀다면서요? 제가 서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휘선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서운했구나. 그럼 오늘 밤은 오롯이 너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마. 사멀은 대군의 넓은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면서 휘선대군은 두 아내를 정성껏 사랑했습니다. 마님과 사멀은 서로를 경쟁자로 대하기보다는 함께 인연을 맺은 동지로서 다정한 관계를 이어갔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함께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러게요. 하지만 저하는 우리 둘 다 놓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휘선대군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다정히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오늘은 누구 방에서 보낼지 고민해야겠군. 마님과 사멀은 동시에 눈을 빛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아니죠, 저하. 지난번에도 마님 방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은 어떠냐? 마님과 사멀은 동시에 붉어진 얼굴로 대군을 노려보았습니다. 저하,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휘선대군은 크게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오래도록 이어졌다고 하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